네, 6월 24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희연 PB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래도 좀 한숨 돌린 하루였죠? 한숨 돌리긴 했죠. 예, 빨간색이 역시 많아져야 관심 종목에서 참 어제랑 어쩜 이렇게 반대인 걸 하루 만에 이렇게 보여주는지 오늘 그래서 빨간색이 많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가슴 한켠에는 뭔가 계속 뭐 꺼림칙한 것도 여전히 좀 있고 장 마감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난 지금인데도 계속 가슴이 그냥 약간 두근두근한 점도 좀 있어요. 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아니요, 그냥 앞으로 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에 대한 뭔가 지금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니까 계속 뭔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갈 수가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증권사 직원들 요즘에 뭐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증권사 동료들, 다른 증권사 동료들 다 들어봐도 곡소리는 계속 납니다, 여전히. 예, 곡소리 계속 나고 오늘 아침 사실 8시 40분 동시효과 혹시 보셨습니까? 아, 뭐 아까 네. 그러니까 10%까지 얼핏 네. 보니까 밀리던데. 제가 잠깐 뭐 이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을 하나 갖고 온 건데 딱 이제 이건 예상 체결가죠, 동시효과인데 이거 보시면 딱 그 오늘 지금 장 마감하고 좀 다르지만 시초가인 하한가로 꽂혀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이제 아실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이게 다 이제 반대매매 효과라는 걸 아셨을 거고 그래서 어차피 뭐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진 않고 만약 이대로 시작했으면 진짜 뭔 일이 난 거였죠. 사실 진짜 무슨 일이 난 거였는데 다행히도 관이 올라왔고 이제 오늘 한 10분만 견뎌보자. 한 10분에서 길게는 9시 반까지만 견뎌보자. 그러면 일정 부분 분명히 반등. 어제도 사실 이럴 줄 알았는데 어제 진짜 좀 크리티컬했던 게 뭐였냐면 어제도 보면 9시 30분 정도까지 일정 부분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V자로 올라오는 척 하다가 11시, 12시 넘어가면서 쫙 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와 별 차이도 이렇게 좀 다르게. 그래서 어제가 진짜 타격이 컸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빼니까 결국은 어제 그렇게 피가를 낭자했더니 이제 시장의 반등이 오늘 좀 온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이번 주에 많이 보셨을 만한 그 증시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존 태플턴 경의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증시 피가 낭자할 때이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예. 어제 오후에는 저도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예, 손도 떨리고 손님이랑 얘기하면서도 공포스럽다. 정말 공포스럽다. 이게 사실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주기적으로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사실 코로나 같은 2020년 3월과 같은 시기는 정말로 뭐 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지? 그건 정말 오랜 10년에 한 번씩이나 그렇죠. 오는 10년에 한 번씩 오는. 오는 이제 그런 급락이긴 한데 이 정도의 주가 급등락은 사실 주기적으로 겪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겪어도 적응 안 된 건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힘들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제 막으면서 어제 이제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신용을 좀 과하게 쓰셨던 분들은 만약에 그걸 반대매매 나갔다면 어제 그 한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마지막 생활비까지 남은 거 다 넣어가지고 다 막는다고. 일단 나가본다. 근데 그 종목이 오늘 12% 올랐어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만약에 그거 팔렸으면 진짜 오늘 진짜 억울해서 잠을 저도 못 자고 그분도 잠 못 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7월 달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아마도 지금 대부분 다 특히나 신용 쓰시는 분들은 다 이 정도 칠 거예요. 만약에 현금 100% 가지고 현금으로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공포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할 건데 그렇죠. 신용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제 신용이나 미수 담보대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되게 진짜 고통스러운 한 주를 아마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데 단언컨대 사람만 남으면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주변 분들이랑 또 여기 뭐 이제 방송에서 이제 잠깐 전화 연결 이런 거 해서 하는 게 많이 했던 게 결국 주식시장은 서바이벌 게임이다라. 결국은 살아남으면 그러니까 신용이나 이런 비투로 인해서 잔고가 깡통이 되면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시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금 마련해서 오늘도 시간이 걸리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살아만 남으면 그냥 주식시장 하나 이게 게임이다라고 생각해서 봤을 때 살아만 남으면 또 기회는 오거든요. 분명히 또 호시들도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잘 버티셨으면 지금의 이번 주 겪었었던 지난주 이번 주에 겪었었던 공포감 사실 뭐 어제랑 오늘이랑 뭐 사실 시장에서 달라진 게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제는 급락이 나오고 오늘 급등이
있으니까 뭐 글로벌 증시 환경이나 커뮤니티 바뀐 것도 없는데 이건 결국은 한국 주식시장만의 특징적인 문제인데 어제 이제 그 다른 이제 좀 약간 큰 손 개미 분하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너무 힘들어 서로 힘들어서 그분도 뭐 힘들어서 슈퍼개미도 힘들어요. 그분은 제약바이오에 거의 뭐 몰빵돼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힘든 네, 그죠. 세월이었지. 지금 제약바이오 한 2년 동안을 재미없었잖아요. 정말로 그분이 이제 주담이랑도 거의 뭐 친구 관계까지 돼가면서까지 하시는 분들 많죠. 슈퍼개미 분들 중에서. 근데 어제 술 한잔 하면서 했던 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런 공포는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면서 미국은 이렇게 신용, 그분도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렇게 개인들한테 신용을 많이 안 열어준대요. 근데 한국이 약간 뭐, 글쎄 뭐 투기적인 성격도 좀 강한 민족인데다가 신용 이게 비율이 증권사들의 그 가장 큰 수익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온라인 증권사들 수익 여기서 나오죠. 예. 뭐 온라인 이제 투자 대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수수료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 비투에 대한 경고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한번 확 빠지고 나서 또 이제 재정화가 되면서 또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설사 이제 다음 주 이게 바닥일 거라고 당연히 확신은 못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번 주에 한국 시장만 이렇게 유독 특히 코스닥 시장만 이렇게 유독 이렇게 됐다는 거는 좀 결국은 수급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잔고 비율을 잠깐 보면 이제 요거 금융투자협회에서 보시면 다음 주까지 HTS 확인 안 하고 미리 먼저 볼 수 있는데 이제 어제 신용잔고 비율입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마 더 줄었을 건데 19조 2천억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딱 요년 봐도 5월 말하고 지금 이제 6월 말 달려가는데 지금 거의 한 20%, 10% 정도 줄어가죠. 10% 정도 줄었습니다. 2조 정도 빠졌으니까. 그래서 2조 넘게 빠졌으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인을 해보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 체결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면 아마 19조가 깨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비 신용 잔고 비율로 봐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평균이나 평균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는 요인들은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가 깨졌고 이제 유가증권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0조 원짜리인데 아마 여기도 한 1조 줄었고 코스피도 한 1조 정도 줄었는데 똑같이 1조씩 줄었지만 그 뭔가 다가오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다가오는 그 비율은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오늘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들 특히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오늘 드디어 약진한 제약바이오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조금 일정 부분 반등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을 계속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완전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간 뭐랄까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제 결국 투자자들이 이제 지쳐서 손들고 나가는 거는 하락장이 아니거든요. 변동성장이에요. 그렇죠. 네. 어제 혹시 주식을 다 팔고 인버스나 곱버스를 샀다면 오늘 아마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나마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생 쪽을 계속 저도 정확히 볼지는 모르지만 흐름이라도 보기 위해서 계속 보는데 어제 제가 이제 시황 방송에서 아침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게 개인 투자 외국인들이 계속 코를 모아가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코를 계속 모아가고 있고 개인 투자 그다음에 개인들은 풋을 매도 계속 치고 있다. 개인들은 풋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풋 매도를 일관적으로 좀 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조금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이제 정리하는 약간 좀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들도 외국인들이 콜옵션, 풋옵션 약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고 과하게 이제 튀었으니까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아까 6천억 정도까지 순매수를 했었는데 막판에 또 줄였습니다. 네, 줄였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2,4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오늘 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제 다음 주 2,400포인트 넘어가면 어차피 마디 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 전략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건데 지금 나온 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저항에 닿으면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대형주들이 있었고 지금 다 머리 위에 저항들을 다 얹고 있습니다. 얹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얹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나는 장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다 장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누군가는 빨리 주식 팔고 끝내버리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가격대도다. 그러니까 뭐 가격 저항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를 한번 봐볼까요? 하이닉스만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딴 거에 비하면 사실 반등이 세진 않았죠. 하이닉스는 그렇죠. 세진 않았지만 일단은 뭐 여기 쌍바닥을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등해서 뭐 예를 들어 95,000원 정도 가면 또는 10만 원 정도 가면 이 구간마다 얼마나 많은 저항들 또 팔려고 하는 심리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 95,000원만 가면 팔 거야. 지금 매수하는 분들은 95,000원만 가면 팔 거야라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는 좀 길게 해서 난 10만 원 정도 가면 팔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내가 사고 싶어하는 주식들은 남도 다 사고 싶어하고요. 팔고 싶어하는 주식들은 대부분 다 팔고 싶어해요. 이게 다 결국은 손절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팔고 싶을 때는 다 남들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을 좀 역행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어려운 건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대형주들은 일단 오늘은 앞으로 한 며칠간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종목 위주로 반등이 좀 더 나오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증시가 안정이 되고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지금 이제 최근에 덜 밀렸던 종목들, 최근 2, 3개월 동안 덜 밀렸던 종목이나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마 좀 뭐 많이 과대낙폭주들, 소부장이나 뭐 IT 대형주 다 상관없이 나올 건데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 이제 그때 지금 이 상황을 이제 포트의 재정비 시간을 가지세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가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라기보다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종목별로 이제 저항선에 닿으면 이제 분할 일정 부분 좀 줄이고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 이제 오늘은 오히려 약했죠. 그 섹터들이 조선이나 그렇죠. 자동차나 이제까지 좋았던 애들이 상대적으로 과대낙폭 쪽에 가격 멜트 생기니까 지금은 과대낙폭 쪽에서 수급이 좀 놀다가 근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셌던 애들이 약한 거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풍선처럼 하나 이제 올라오면서 얘가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한번 폭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안정이 되고 다시 제갈길을 갔을 때 주도주는 분명히 바뀝니다. 주도주는 분명히 바뀌기 때문에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지에 대한 고민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최근 1, 2년 동안에 별로 시세를 안 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그쪽에서 주도주를 좀 찾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 그 주도주를 찾는 차원에서 그 중소형주가 좋을 것이냐 대형주가 좋을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당장은 아마 모든 게 다 저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지금 당장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많이 빠진 거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오늘 많이 안 올랐던 게 뭐냐면 그 우주항공 섹터들. 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다행히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AP 위성이나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걸 보면 사실 뭐 시원한 반등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직.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애들은 뭐 중대형주 대형주도 아니고 중형주 정도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 소형주는 대신에 너무 개별주는 분명히 반등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너무 개별주. 차라리 확실히 섹터에 속한 거 있죠. IT 소부장이면 소부장, 화학이면 화학,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소재면 소재 이렇게. 근데 너무 개별주 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좀 지금의 반등의 기회를 이용해서 잘 쳐내셔야 되는 기회를 삼으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형주든 대형주든 지간에 이제 여기서 사실 추세장이 나오냐 비추세장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추세장이 나오냐 아니면 비추세장에서 종목 싸움이 될 거냐인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찰해야 될 거고 그리고 6월 달에도 계속 관찰해야 될 게 이제 수출 지표였거든요. 이번 주에도 20일까지 수출 지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가면 결국은 조업일 수도 좀 적고 해서 6월 달 통계가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 아마 6월 달 통계가 나올 건데 수출이 지금 별로 좋진 않아요. 상황이 계속 무역 적자고. 그러니까 그렇죠. 추세적으로 코스피가 뭔가 뻗어나가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일단 무너진 시장이 이 밸런스를 좀 맞춘 다음에는
정말로 이제 종목장이나 섹터장이 분명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가 코스피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환율도 떨어지고 인플레도 잡히고 하면 거기서 다시 이제 주도주나 아니면 주도 섹터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는 될 수 있지만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은 약하거든요. 네. 이게 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간다 해서 코스피 지수가 따라서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건데 이제 정말로 이제는 종목 공부 더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리바운딩을 조금은 즐기시되 그 이후에 종목은 이제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갈지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건 결국 신고가 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 우리 오늘 그 올랐던 그 낙폭 과대주들 네. 가운데서 오늘 이제 급등한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만한 주식들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를 오늘은 가장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고요.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지키다가 2위가 됐죠. 지금 현재 2위인데요. 상대적으로 사실 셀트리온 주식들은 시장 변동성에서도 별로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뭐 미리 먼저 매를 맞아서 밀리긴 하긴 했지만 이게 사실 상대적으로 이게 보면 그러니까 시장이 밀려도 안 밀렸던 거는 더 팔 물량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잘 버텼던 애들이 시장이 반등 나오면 덜 올라올 수 있기는 한데 얘는 따라서 올라왔어요.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충분히 여전히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고 대신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지금 시총 1인데요. 어느새 보면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어제 좀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이 11조 4천억 정도 되고요. 11조 4천억 정도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10조 7천억입니다. 아까 한 5천억 정도까지 격차가 좀 줄었었는데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올라가고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이제 주춤하면 또 역전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1위가 그 시대에 이제 좀 주도주를 반영하고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계속 에코프로비엠이 가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였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만 올라서 오르고 에코프로비엠이 좀 지지부진해서 한다라고 하면 또 제약바이오 섹터장, 종목장 이게 또 올 수도 있다. 예, 그거는 제 의견도 좀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항상 저한테 그래요. 제약바이오 온다. 분명히 온다. 오는데 언젠지 나도 모르겠다. 아니 그 얘기는 네, 사람은 죽어. 네?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거의 다 오지 않았느냐죠. 왜냐하면 최근 3년 동안 정말 시세를 한 번도 못 냈어요. 못 냈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계속 있다. 예. 그렇게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SK 바이오팜도 네, 이건 SK스퀘어고 SK 바이오팜도 오늘 4%대 반등 좀 나왔고 오늘은 뭐 사실 다 많이 올라서 이게 진짜 찐반인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인지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런 반등이 조금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SK 바이오팜만 봐도 아직은 뭐 거래량 측면에서는 뭐 아직 약해요. 약하네. 약합니다. 아직은 뭔가 반등은 했지만 물타기를 하거나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이제 바닥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LG화학처럼 LG화학도 그동안 참 좋았어요. 그렇죠. 이런 게 오늘 대표적으로 약했잖아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했으니까 이것도 미리 먼저 매를 맞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강했던 애들이 오늘 다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요런 그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요렇게 바닥에서 요런 대량 거래가 뭔가 그동안에 없었던 대량 거래들이 나오는 애들이 향후에 주도주로 나갈 수 있는 종목군이 될 거고 만약에 섹터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섹터가 그 안에 종목들이 두루두루 다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쪽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시가총액 큰 종목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면 지수도 끌고 갈 수 있는 캐리할 수 있는 섹터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이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나 뭐 그런 정도 되겠죠. 제약바이오 섹터 되겠고.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지금의 반등을 좀 일정 부분 즐기시되 조금 뭐 2,400포인트 넘어가면
2,400포인트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분명히 그리고 2,400포인트가 기다리면은 엉덩이 싸움하면 올라올 거다. PBR 0.9배를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제 일단은 본전이 되거나 또는 밑에서 사서 수익이 일정 부분 단기로 수익이 나는 분들은 좀 현금화를 할 사람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오늘 그러니까 반대 매매에 대한 공포심을 확 느껴가지고 그죠. 오늘 이렇게 반등했을 때 많이 정리 매매를 그죠. 좀 했을 그럼요. 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오히려 하락했을 때보다 하락하고 반등하는 날 이제 더 많이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게 조금 이제 고점에서 이제 30% 정도 빠진 거거든요. 2조 5천억 정도 대비하면 지금 19조가 깨지면 거의 한 30% 정도 빠진 거니까 이 정도면 추세적으로 그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된 상태에서 30% 빠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리바운딩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분명히 외바닥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외바닥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때도 그랬어요. 2018년 10월 달에도 왜냐면 이제 코로나처럼 이런 게 있으면 정책적인 받침이 나오면 V자 반등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이때 2018년 10월달 요때입니다. 요때도 한 달 동안 10월달 한 달 동안 내내 신용 털리고 CFD 털리고 이때는 CFD가 레버리지가 10배였습니다. 10배. 1억 가지고 10억까지 살 수 있고 사실 지금은 2.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많이 규제가 강화돼서 근데 이제 이때는 정말로 순식간에 더 그래서 하락폭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하고 다시 내려오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한 번 나왔고 한 번 이제 한 리바운드의 목표는 이제 현실적으로 한 2,500포인트 나왔다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하락할 때 이제 저점을 조금 더 높여주는 바닥.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가 한쪽 엉덩이가 좀 더 높은 엉덩이가 돼줘야 좀 더 좋은 거고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줘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외바닥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절대 외바닥으로 인한 진짜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를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결국 코스피가 더 중장기적으로 다시 2,700, 3,000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결국은 지수는 재미없는, 그러니까 대형주는 재미없는 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영업이익 추정치나 수출 지표 봤을 때 좋아질 게 아직은 전망치가 아직 나오지 않죠. 계속 긴축은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결국은 당분간은 종목장이 더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더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유념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 요즘 그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네.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부응을 했고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 반도체 뭐 DB 하이텍까지 포함해서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한번 좀 봐주시죠.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볼까요? 아니, 뭐 하이닉스부터 볼까요? 저는 하이닉스 이제 이번 주에 뭐 이제 어떤 슈퍼개미 한 분이 이제 삭발 공약까지 하면서 하이닉스 지금 투자할 때다라는 이제 이번 주 한 주 이제 회자가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사라고 그래? 누가 삭발 공약을 했는데? 그 이제 선진장님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1년 뒤에 지금 주가보다 낮으면 삭발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PBR, BPS 이런 거 봐도 지금 주가랑 비슷한 수준이니까, 예, 결국은 반도체는 결국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결국은 뭐 반도체가 성장 업종이라기보다 저는 경기 민감주인 것 같아요. 반도체도.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야 사람들이 반도체 수요도 늘고 IT 기기도 사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짜 장기 투자하기에는 정말 최악인 국면, 지금인 거죠. 오히려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진짜 조심을 해야 될 때고 정말로 업황 최악이고 나쁘다 할 때, 네, 뭐 지금 오더컷 나오고 할 때, 저 클라우드 쪽이 이상하다, 서버 단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먼저 반영해서 빠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먼저 돌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그때가 더 세게 따라 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디램 쪽 반도체에는 이제 하이닉스를 짚어서 보면 투자하시되 엉덩이 싸움 하기에는 정말로 지금은 결국 바닥을 못 맞추면 이 면적 대응을 하려면 분할 매수가 필수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는 매매를 잘 안 하긴 합니다만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여기서 더 떨어져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그렇지. 대신에 이제 엉덩이 싸움은 각오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 있다. 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이 반등 난 것 중에 월덱스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제 부품주들 다 이런 부분들은 리바운딩 일정 부분 다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뭐 PSK가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예, PSK도 오늘 10% 올랐고, 그 다음에 DB 하이텍 또 DB 하이텍은 조금 얼마 안 올랐네요. 예, DB 하이텍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소부장 중에 뭐 원익 시리즈 한번 봐볼까요? 원익 IPS 예, 얘도 4%. 뭐 이런 종목들은 진짜 이제 기술적으로도 과대 낙폭이고 뭐 업황도 지금 일단은 안 좋은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 있는 거라 장투를 하시기에는 그리고 단기 매물들이 너무나도 많은 단기 매물들이 이제 좀 반대 매매로 나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대부분의 종목 다 이런 차트잖아요. 그러면 오락내리락 하면서 길게 쭉 늘어가면서 이제 물량 소화를 할 겁니다. 대신에 물량 소화할 거 없이 업황이 생각보다 빨리 도네 하면 그냥 거래량 터트리면서 확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일단은 전 다음 턴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미 놓쳤고. 네, 일단 놓쳤고 또는 물려 있는 거는 올라오면 조금 비중을 줄이려고 해요. 네, 올리면 줄이고 다음 주도주들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나올 주도주 현금을 좀 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리바운딩 나오면 거기서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뭐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답답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현금을 100% 들고 계신 분도 고민이 많으실 거고. 그렇죠. 왜냐면 사기가 그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오르는 장에 또 따라 붙기는 좀 힘들죠. 안 당연히 되고. 힘들죠. 그리고 주식을 100% 갖고 있는 분들도 이거를 갖고 가야 되나, 한번 좀 잘라야 되나, 그것도 고민하실 거고, 30%, 40% 물려 있는 분들은 그분들도 이거를 들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팔고 올라가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들, 주도주를 바꿔야 되나 고민들,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실 건데, 그래서 소액으로라도 하면, 만약에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 100주 갖고 있어. 전 재산이야. 근데 이거를 고민하다가 다른 얘가 받았던 주도 이게 나는 다음 종목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종목에다가 한 주만 바꿔서 해도 그게 올라가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구나 라면서 약간 위안이 됩니다. 감정 해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좀 약간 20대 30대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주식으로 손절매하고 다시 시행착오를 겪어도 앞으로 수많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이거 백날 모의 투자 이런 걸로 해봤자, 머리로 해봤자 안 돼요. 실전 매매를 통해서 뼈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번 하락이 아마 다들 뼈에 새겨져 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하락장은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계좌는 아프지만, 네, 저도 아프고 손님도 아프고 아프지만 이제 10보 전진을 위한 한 2, 3보 후퇴 정도로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네, 아니 근데 1보 이번에는 후퇴는 아닌 것 같고요. 3보 후퇴 3, 4보 후퇴는 한 것 같죠. 네.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근데 참 이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럴 자리가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하락할 게 아닌데. 그렇죠. 네. 오늘 이경민 팀장하고도 방송 전에 인터뷰 방송을 했는데 본인도 좀 당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숫자로 해석하기에는 분명히 좀 이 사람의 심리가 안 들어가 있는. 그죠. 예. 숫자에는 사람 심리는 안 들어있으니까. 근데 항상 한국 시장은 꼬리들이 길어요. 이제 상승할 때도 윗꼬리가 길고 하락꼬리를 할 때도 아랫꼬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윗꼬리와 아랫꼬리. 그러니까 무릎 이하하고 머리 위는 우리가 어깨 이상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사실 무릎 이하에 더 깊은 발이 땅 속에 박힐 수도 있는 거고 머리가 이제 뭐 코네드처럼 머리가 엄청 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뭔가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딱 올인하는 어떤 투자를 하기가 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네, 상황이에요. 어렵죠.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은 다 트레이딩 할 생각. 네, 신규로 현금 있으신 분들도 지금 뭐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위에 다 저항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소화하고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정 기간 동안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종목을 잘 선택해서 트레이딩을 잘 하는 걸 이렇게 연말을 해놓으시면 오히려 더 빠르게 잔고는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번에 그 우주항공주와 관련해서 네. 아까 우리 섹터 잠깐 좀 봤나요? 네. 그 가운데에서 앞으로 주도주가 될 것이라면 어떤 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이번에 그 세트레가인가 뭐가 많이 급락했었죠. 네. 누리호 발사하면서 사실 세트레가인가 인텔리안 테크. 인텔리안 테크. 네. 인텔리안 테크는 오늘 다행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갈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진 거잖아요. 네, 워낙 많이 급락을 빠졌죠. 했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소형단에서 계속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좀 대형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룹주 중심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것도 근데 사실 지분 투자를 그쪽에서 그렇죠. 한 거잖아요. 네네. 했어도 이렇게 좀 규모와 관련해서 큰 기업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죠. 결국은 이익이라는? 주도주 섹터 내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게 일단은 맞고요. 한국항공우주가 대장인데 이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만약에 고점일 수도 있고 이제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도 이렇게 나와서 일단은 좀 판단하기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뭐 이제 8월 달에 또 발사가 또 있고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도 우주항공 쪽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도주가 더 추가적인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고점이 6만 원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30% 그때도 제가 에코 프로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30%면 대략적으로 얼마일까요? 와 여기네. 대략 30%면 42,000원 정도네요. 그냥 6만 원 곱하기 36, 18,000원 빠지는 거니까 42,000원 정도네요. 42,000원을 만약에 훼손을 하면, 근데 그러면 고점에서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좀 타격이 크긴 하겠지만, 42,000원을 훼손을 하면 주도 섹터가 꺾였다라고 일단은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살아있을 것 같고, 뭐 LIG 넥스원이나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 이번에 코스닥 150 들어가면서 공매도 때문에 세게 좀 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좀 다음 주에 단기 매매로 해볼 만한 게 뭐 세트레가이나 캔코아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상승이 이제 겨우 한 반년 했어요. 반년. 통상 주도주의 경험 보면 한 1년에서 2년, 1년 반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년 올랐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가 지금 터진 것도 아니죠, 솔직히. 재료 소멸이 악재라면 악재인데, 그거라고 보기에는 사실 너무 이제 큰 재료들이 나와서 해소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우주항공 섹터는 계속 관심 가지고 보아야 할 재료이지 않을까 생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주 쪽도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네, 흐름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건설주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기대감은 컸으나 되게 실망시킨 네. 세트잖아요. 네. 이것도 좀 많이 빠졌죠, 그동안. 이거는 제가 한번 그때 무상증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DLENC인데요. 이거 저는 너무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6만 원 타겟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이제 시장하고 쓸려와서 많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이제 무상증자 한 단가에서 30% 정도 빠졌을 겁니다. 보면 36%까지 빠졌었네요. 네, 오늘까지 하면 이제 33, 4%인데 이 정도면 그냥 사서 저라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목표 수익률이 한 50%는 나오니까 6만 원까지라고 하면 충분히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너무 좋은 종목이 돼버린 것 같아요. DLEN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건설주들 뭐 DLENC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좀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규제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면 건설주도 언제 모르게 주도주까지는 몰라도 좀 약간 가격 복원력은 다른 대형주 sek터 대비하면 좀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좀 유가가 떨어지면 오늘 롯데케미칼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롯데 지주도 뭐 지정된 것 같은데. 어떤 거요? 롯데 지주. 롯데 지주는 롯데 관련주들이 좀 좋은 네. 흐름이지 않았나요? 롯데 지주는 제가 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보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미리 선제적으로 빠져서 오늘 이제 좀 덜 빠졌었고 최근에 그나마 오늘 반등이 좀 약했는데 이 롯데케미칼 이런 것도 유가 빠지면 유가 하락으로 좀 돌아서면 충분히 지금은 유가 관련 주식들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이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좋았다라고 하면 유가 하락에 대한 오히려 지금 S오일은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올 거라고 하는데 유가가 반전하니까 이제 주가는 먼저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밸런싱을 잘 해줘 역으로 유가가 그러니까 S오일 매도해서 화학주로 가는 이런 현상을 보면은 이제까지 그 인플레이션 뭐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등했던 주식들, 그죠. 요것들이 저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죠. 충분히 걱정이 가능하죠. 되기는 해요. 지금 상품 선물들은 이미 급락을 좀 하고 있으니까 당장 다음 달에 미국 대통령이 뭐 사우디 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제 곡물 관련해서 또 이제 코멘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관련 섹터들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인플레가 이번 발작의 원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가 일정 부분 잡히면 시장은 일정 부분 또 반등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가 잡히면 유가가 떨어지고 인플레가 잡히면 자연스럽게 인플레 때문에 지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데 인플레 그러면 금리 7월달 뭐 너무 섣부른 지금 얘기긴 합니다만 만약 유가가 급락을 해버리면 향후 CPI 발표나 물가에 대한 지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향후 이제 7월 달은 몰라도 9월 달 FOMC에서는 50bp가 아니라 뭐 25bp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변동표도 이렇게 엄청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로 엄청 변동성 있게 찍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섣불리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에 맞춰서 시장을 계속 예민하게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대응한다는 게 이번에 우리 경험해봤지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응이라는 거는 내가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져야지 대응을 하는 건데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그렇죠. 못했던 상황들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덮쳐버리니까 특히나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한국 시장 특유의 이벤트였다고 봐요. 네. 이거 끝난 걸까요? 과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락된 것 같기는 해요. 네. 추가적인 뭐 어제나 이번 주 월요일 같은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하락은 저는 진짜 속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지만 속으로는 한 번 더 나와야 진짜 끝날 것 같다. 내 손이 떨려야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내 손이 떨려야 분명히 이번 하락이 끝난다 일단은. 근데 어제 결국은 나왔거든요. 그 기분이 있습니다. 주식을 100% 보유했을 때 토할 것 같은 기분. 네, 토할 것 같은 기분.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떠올랐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감각이 느낌이 이렇게 오더라고. 왜냐면 그 정도의 하락 감각은 정말 뼈에 새겨진 감각들이거든요. 근데 다들 이번 주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랑 비슷하다. 그때의 공포랑 비슷하다. 그러면 누군가 현금을 지금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현금이 있어도 못 썼어요. 그렇죠, 못 썼죠. 지금은 되게 진짜 특이한 국면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 환경이. 항상 그렇죠. 폭락을 하는데 급등한 상태에서의 폭락?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랑 지금은 항상 다르지만 몇 달 지나고 나서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주식시장은 계속 사람만 남으면 기회는 또 온다. 그래서 이게 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 남으면 분명히 또 좋은 호시로시 옵니다. 그리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지수가 다시 2,700, 2,800 올라간다 해도 내 잔고는 그때의 잔고로 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네. 특히나 한국 시장은 주도주가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나 미국 주식 없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테슬라나 애플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사는 이번 상승장을 이제 못 누르셨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환율이 비싸서 그죠. 지금은 사는 순간 바로 환차 손을 입을 것 같아가지고 한 15%는 볼 텐데 그렇죠. 1,200원 정도 간다 해도 이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네, 미국 주식 진짜 그래서 외국 주식이 그래서 힘듭니다. 그거 차라리 지금 그 미국 주식으로 수익 보거나 아니면은 본전인 분들은 차라리 지금 하면 환차 그렇죠. 이기라도 환차 돼가지고 이기라도 나서 좀 상승시킬 수는 있죠. 네.
네, 하여튼 좀 참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투자라는 게. 참 네,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좋은 주식 사면 다 올라가네 그랬지만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하면 할수록 뭐 예를 들어서 골프나 운동 같은 테니스 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공만 잘 맞추면 되지 했다가도 이제 내가 스스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계속 나눠진 것처럼 주식 투자도 그렇죠. 종합예술이죠. 아니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야 혹은 여유 이게 되게 그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아마 이게 여기서 이걸 잘 활용하시거나 살아남는 분들은 네. 왜냐하면 그 예전에 보면 그 뭔가를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네. 그 뭘로 비교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운전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보여 시야가 좁아지잖아. 네. 막 운전하는 그 자체가 긴장이 되고 옆에 백밀러, 사이드밀러 보면서 깜빡이 켜고 오른쪽 왼쪽 들어가고 이게 전부 어렵게 느껴지고 막 좁아져가지고 그렇죠. 앞만 못 네. 보거든 앞밖에.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여유 있어지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진짜 그렇죠. 사방을 네, 둘러보면서 그런 거죠. 하잖아요. 네. 그 여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여유 이런 게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번 다들 아마 주식하실 분들 지금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도 아마 가슴이 좀 약간 콩강콩강하는 게 좀 있으실 거예요. 예. 그거 이제 잘 결국은 이게 주식도 멘탈 게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어제처럼 그게 급락하면 나 이 주식 절대 안 팔아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공포심에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 손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멘탈 주말간에 멘탈 잘 챙기시고 재정비해서 또 이제 반격의 기회로 삼는 시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우리 어떻게 시장을 좀 대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는 뭐 이번 주하고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다만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조금 시장이 왜 반등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현금화를 일정 부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지금 보니까 그 이경민 팀장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상당히 좀 내려왔더라고. 원래 전 지난번에 2,750 정도에서 현금화 하자 했는데 이제 2,650 정도로. 2,650, 네. 그러니까 2,650 정도 되면 아까 근데 황 팀장도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중장기 고점 그 정도인데 일단 다음 주만 놓고 봤을 때는 한 2,450포인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것도 보지 말고 일단은 그럼요. 한 2,400, 그러니까 한 지금에서 한 100 정도만 올라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근데 우리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타가 됐든 어쨌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내가 뭐 마이너스 30% 돼 있다라고 해도 한 다음 주 돼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한 20이나 15를 줄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팔고 일정을 조금 한 30%나 50% 팔고 다시 밑에서 사는 전략들을 하거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가져가는 거죠. 네, 그냥 한번 좀 가져가 보시는 거죠. 네. 이제 지수가 2,600 이상 때까지. 네. 지수가 2,600 이상.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음 달 말에 7월 말에 이제 FOMC 회의 있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랑 이제 기준금 똑같아요. 1.75.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또 자이언트 스텝해서 하면 1.75에서 2.5 되자는 거잖아요. 2.5 되고 우리나라가 50bp 올리면 2.2니까 7월 말 되면 이제 역전이 될 수 있죠, 금리가. 그러면 당연히 계속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금리 역전 때문에 이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인데 이 부분들은 아마 7월달 내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될 겁니다. 고려할 변수 될 거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인플레가 잡히면 조금 얘기는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7월 달에 녹록지 않은 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런 것만 단순하게 금리 역전 이런 현상만 놓고 봐도 시원하게 지수가 2,600, 2,700까지 뻗어나가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헤쳐나갈 변수가 너무 해결해야 하고 확인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나 이제 어닝 시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7월 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분기가 끝나니까 2분기 예상 실적 가이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보니까 조금 상향은 됐긴 했는데 뭐 눈에 두드러지게 상향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주가는 3분기, 4분기 실적도 부러질 것 같다. 수출이 이렇게 나쁜데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한 주가는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반영했으니까 그러면 내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좀 먼 미래긴 합니다만 리바운딩에 대한 기대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도 이번 주처럼 힘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 네. 그래서 믿고 싶으나 부디 보유 종목 안에
상한가 하나씩 나오는 종목이 하나씩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 힘든 이번 주는 정말 힘든 주간이었어요. 아, 많은 진짜 분들에게 정말 힘들었어요. 지옥 같은. 아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음 주에 통화 한번 하시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오늘 통화했어요. 와, 일주일이 진짜 너무 금방 지나가고 저도 정신이 너무 없어서 뭔가 그냥 시장을 보고 있어도 그냥 괜히 분주하고 하는 건 없어도 괜히 분주하고 정신없고 전화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할 게 없었잖아요. 할건 그래서 다들 없었지만. 넉넉고 네. 뭐지 이거? 네. 이랬지 설마 그 가운데서 네. 손절하거나 팔는 분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일단 이번 주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그걸 찾는 주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번 주 주말 네. 네, 다시 테니스나 하면서 네. 이제 좀 오늘 가서 좀 술도 좀 마시고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신 팀장님. 네, 다음 주 수요일 네, 수요일 날. 수요일 오전에 뵙도록 하죠. 네. 오늘 고생 웃는 모습을 뵀으면 좋겠어. 웃는 모습을 뵀으면 좋겠네. 아, 그러게 월화수 월화라도 일단 네. 이틀만이라도 올라줬으면.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뵙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12시, 토요일 12시죠. 라이브로 또 우리 대입장 김영옥 고수와 함께 김영옥 선생님하고 같이 또 종목 상담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네,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혹은 뭐 없다 하더라도 그냥 같이 차트 공부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네, 환영하니까요. 그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이 아니죠. 이번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말 어쨌든 편안하게 좀 쉬시고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언정 일단 오늘 저녁, 그다음에 내일 그리고 모레 이 연휴 주말 편안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